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히스토리 키담입니다. 오늘은 2000여 년 전 로마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사실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할 때 그의 정치적 행보는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사랑이나 가정사 등 개인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두려고 했는데 또 이분의 정치적 행보가 너무 스펙타클해서 건너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1, 2편으로 나누어 이야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편은 그가 어떻게 로마 1인자가 될 수 있었나? 2편은 그의 사랑 또는 가정사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정치사에 등장하게 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우구스투스의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투리누스입니다. 카이사르의 양자가 된 후에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로 개명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일단 옥타비아누스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400년을 존속해온 이 강력한 제국 로마를 만들어낸 사람은 바로 율리시스 카이사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시저로 많이 알고 계신 바로 그분이시죠. 클레오파트라와의 운명적 사랑 이야기로 유명하시고요. 수단몽이 원래 역사적 순서에 따라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카이사르는 또 이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카이사르가 절대 권력자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던 원로원 공화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카이사르는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브루투스 너 맞아! 하며 마지막 말을 남기고 원로원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죠. 카이사르 암살 이후 권력이 원로원 쪽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카이사르파 핵심 인물 안토니우스가 이 사건 이후 처음에는 원로원에 협조적이다가 카이사르에 대한 평민들의 지지를 확인한 후에는 원로원의 책임을 묻기로 합니다. 그래서 암살 주모자들은 정권을 잡기는커녕 살해 위협에 시달렸고 결국 자살을 하거나 타살로 모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후 카이사르의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몰렸고 사람들 사이에 설왕설래가 있었죠. 카이사르가 사랑했던 이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 이 두 사람 사이에는 7살 된 카이사리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후계자로 지목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렸지만 7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후계자가 되기에는 너무 어렸던 거죠. 또 후계자 후보로 거론된 사람은 카이사르의 오른팔로 수많은 전쟁터를 함께 누볐던 38살의 안토니우스. 아무래도 안토니우스가 후계자가 되지 않겠냐 하고 다들 짐작을 했는데 카이사르의 유언장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유언장에는 나의 후계자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투리우스이며 그를 나의 양자로 삼는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기원전 63년에 태어난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누이 율리아 카이사르의 외손자로 당시 19살의 어린 청년이었어요. 원로원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이 옥타비아누스의 어머니 아티아는 이 카이사르의 외조카이니까 귀족이죠. 그런데 옥타비아누스의 아버지가 평민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의 신분은 평민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4살 때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 아티아가 재혼을 한 후에 외할머니 율리아 카이사르의 손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율리아 카이사르가 바로 이 카이사르의 누이였던 거죠. 합법적인 결혼으로 얻은 자식이 없었던 카이사르. 이 클레오파트라와도 합법적인 결혼을 한 건 아니니까요. 카이사르는 이 누나의 외손자인 총명한 옥타비아누스를 눈여겨봤고 후계자로 지목해 둔 것인데 자신도 스스로가 이렇게 빨리 죽을 줄은 몰랐겠죠. 사실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유언장이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당시 알리리아의 아폴리나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에게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니 로마로 가면 안 된다는 주변의 충고에도 후계자로 지목된 이후 바로 로마에 갑니다.
로마는 난리가 났죠. 19살 어린 이 꼬맹이가 카이사르의 후계자라고? 가장 분노로 왔던 사람은 당연히 안토니우스였습니다. 당시 안토니우스는 군대, 재정, 인맥, 원로원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었고 하루라도 빨리 이 옥타비아누스를 제거하고 1인자가 되기로 하죠. 이런 안토니우스의 성급함이 그의 비극이 되는데요. 그가 보여준 태도가 독재자처럼 보였던 거죠. 여기에 불안감을 느낀 원로원 공화파가 키케로를 선두로 안토니우스에게 반기를 듭니다. 키케로는 카이사르와는 평생의 정적이었던 정치가였는데 노련한 안토니우스를 경계하기 위해 덜 위협적인 젊은 옥타비아누스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건 옥타비아누스를 얕본 키케로의 또 엄청난 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어부지리로 시간을 벌게 된 옥타비아누스. 나이는 어리지만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던 그는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기원전 43년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를 부관으로 합류시킨 군대를 만든 다음 자 이제 너에게도 위협이 되는 안토니우스를 처단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영리한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의 기대와는 달리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와 함께 우리 이러지 싸우지 말고 권력을 나누어 가집시다 라고 제안을 했고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는 제휴를 하게 돼서 이른바 2차 삼두 정치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누이를 안토니우스와 결혼시킴으로써 정치적 동맹을 맺게 되죠. 그리고 반대파들과 또 방해되는 원로원 권력자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기원전 42년 삼두정치연합은 원로원파 군대를 격파합니다. 그래서 결국 카이사르 암살 주모자였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40년 3월 15일 카이사르 기일을 맞아서 옥타비아누스는 무려 300명의 원로원 의원들을 처형합니다. 카이사르 암살에 대한 복수이고 자신이 카이사르의 후계자임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행동이었던 거죠. 이 잔인한 사건은 옥타비아누스의 정치 인생 전체로 봤을 때 가장 더러운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고 이를 두고두고 비난하는 세력들도 있었지만 이 이유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정예 군단을 장악할 수 있었고 카이사르의 유산도 물려받게 됩니다. 강한 군대와 엄청난 재산을 가지게 되었죠. 이후 옥타비아누스는 삼두 정치의 가장 약한 고리인 레피두스를 먼저 숙청합니다. 자, 이제 옥타비아누스에게 남은 적은 안토니우스였는데요. 일단 안토니우스에게 로마 지배지를 분할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와 서방을 통치하고 안토니우스에게는 이집트와 동방을 통치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한 거죠. 당시 이집트와 동방은 로마 재정의 공급처였어요. 이런 중요한 곳을 자신에게 넘기면서 통치하라고 하니 안토니우스는 거절할 이유가 없겠죠. 거기서 나는 돈이 다 자신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이집트에 가면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죠. 바로 카이사르를 홀딱 빠지게 만들었던 그 매력적인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 역시 클레오파트라의 매력에 퐁당 빠져 있었고 아 드디어 그녀를 내 여자로 만들 기회로군 옳다쿠나 하며 이집트로 뿅뿅뿅 달려갑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 황금의 땅을 왜 안토니우스에게 넘겨주었을까요?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를 일단 로마에서 떠나 보내야만 이후에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우스를 로마에서 떠나보냈던 거죠. 로마 지배지를 분할 통치한다고 해도 어쨌든 정치의 중심지는 이 로마니까요. 일단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를 신격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카이사르를 높이면 높일수록 카이사르의 후계자인 자신도 함께 높아지는 거니까요. 이제 카이사르는 신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옥타비아누스는 신의 아들이 되었던 거죠.
이제 로마의 모든 권력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에게 푹 빠져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안토니우스에게서 옥타비아누스에게로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희희낙낙 놀고 있던 이 안토니우스는 이 사실도 모르고 클레오파트라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죠. 안토니우스는 이 클레오파트라와 실제적인 부부가 되었고 옥타비아누스의 누이인 옥타비아와는 이혼을 합니다. 이것은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정략적 결합이 깨졌다는 의미인 거죠.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안토니우스를 쳐낼 준비를 합니다. 일단 클레오파트라 7세를 로마의 영웅 안토니우스를 휘어잡아 꼼짝도 못하게 만든 요부로 소문을 내고 안토니우스의 위상을 떨어뜨립니다. 이집트의 요부에 빠져 로마 시민을 외면하고 쾌락에 빠진 장군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죠. 실제로도 조강지처 버리고 아이도 버리고 아르메니아 지역을 정복하고도 로마에 귀속시키지 않았어요. 대신 클레오파트라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 알렉산드로스 헬리오스를 그 왕자 자리에 앉혔으니까 틀린 말도 아니긴 하고요.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가 로마를 배신하려고 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로마 신전에 있던 안토니우스의 유언장을 공개합니다. 유언장에는 로마가 정복한 영토는 자신의 아들들을 왕으로 하고 본인과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을 알렉산드리아에 건설하라 라고 적혀 있었죠. 로마인들은 이 유언장으로 더더욱 안토니우스를 배신자로 생각했고 원로원은 집정관 권한을 박탈하고 이집트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결국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전쟁을 하게 되었고요. 기원전 31년 악티움에서 양군의 대군이 부딪히게 됩니다. 결과는 옥타비아누스의 친구이자 동지인 아그리파의 대승이었죠. 안토니우스의 패착은 옥타비아누스를 야본대에서 비롯됐어요. 자신은 타고난 전사지만 옥타비아누스는 전술이라곤 1도 모르는 전쟁 무식자인데 감히 나에게 덤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를 무능한 겁쟁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이 못하는 거면 잘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 잘하게 하면 된다는 주의였어요. 아그리파는 타고난 전사였고 옥타비아누스를 대신해 승리를 가져다 준 거죠. 기원전 30년 전쟁에서 패한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33세의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로마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죠. 로마의 원로원 공화파들은 바짝 긴장하게 됩니다. 이러다 공화정이 무너지고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라도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많았죠. 옥타비아누스는 이런 걱정을 눈치채고 로마의 통치 형태는 공화정이다 라며 공식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지인 아그리파를 집정관에 임명하죠. 로마의 공화파들은 다행이다 라고 안심을 합니다. 하지만 허울 좋은 공화정일 뿐 실제로 옥타비아누스 일일 통치 체제나 마찬가지였죠. 누구도 앞설 수 없는 막강 군사력, 재력이 있으니 누가 감히 그를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기원전 29년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에게 크린캡스, 그러니까 제1인자, 국가 제1시민이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강력한 로마 군단을 자신의 지휘하에 배치했고 화폐 발행권을 행사해 더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군인연금을 만들어서 군대에 충성을 확보하고 원로원의 9세대와 공화파를 제거해 원로원의 복종도 이끌어내죠. 기원전 27년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또 받게 되는데요. 이는 존엄한 자라는 뜻으로 인간이나 신에게 붙이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니 최고의 존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카이사르의 양아들로 후계자가 된 것이니 이제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성은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존엄한 자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게 됐으니 이제부터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원로원의 귀족들은 계속 불안합니다. 아우구스투스의 권력에 대적할 수 없으니 눈치만 보게 되었던 거죠. 아우구스투스는 나 니네 마음 다 알아 라고 하듯이 이제 로마 제국은 평화시대에 접어들었다 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정관 특권을 반납하고 공화정을 존속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걱정 마, 나 황제 안 한다니까 라며 이 귀족들을 달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로마의 시민들이었어요. 옥타비아누스는 이미 시민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었고 귀족들이 평민들의 보호자인 옥타비아누스를 몰아내려고 한다며 이 귀족들의 원로원을 공격하며 폭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시민들이 이렇게 나오자 원로원 귀족들은 또 할 수 없이 그들과 협상을 하게 되는데 집정관 자격을 내놓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전직자 우대 차원에서 서쪽 로마 영토와 시리아를 통치하게 해주는데 사실 이 지역의 70%가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로마 군대 통솔권을 준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17만 명의 로마 정예군을 등에 업게 되어서 그 누구도 무력으로 도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임페라토르, 즉 승리자라는 칭호를 만들어 부르기도 합니다.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에다가 임페라토르라는 승리자라는 이름이 붙었으니 존엄한 승리자가 되고요. 말 그대로 황제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 아우구스투스와 임페라토르는 그 이후에 그의 후계자들에게 계속 전해져서 이제 이후에는 황제를 부르는 칭호가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시민들이 이렇게 원하니까 할 수 없지 라며 이 임페라토르라는 이런 칭호로 군사 총지휘관 또는 총독 자리를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내가 10년만 할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서는 또 똑같은 상황이 생겨요. 난 이제 물러나겠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라고 하면 또 이 시민들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10년만 더 할게 이렇게 계속 되풀이 되었던 거죠. 로마 시민들에게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이 아우구스투스가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가 뭘 잘했나, 그의 정치적 행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시기를 로마의 태평성대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근이 들면 국고를 풀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 재산까지 기부해서 로마 시민들의 안정을 도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식량을 배급해도 빈민의 수가 눈에 띄게 막 줄어들진 않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시민들의 배고픔을 잊게 할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각종 이 오락 경기를 주최해서 로마의 빈민 문제를 잠시라도 잊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소방청, 경찰청을 설치해서 재해나 범죄로부터 안전한 로마를 만들어 갑니다. 2000여 년 전에 소방청, 경찰청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니까 대단하지 않나요?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받고 이 취임식을 할 때 모여든 군중들에게 그가 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서 있는 이 땅은 머지않아 모두 대리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실천해 나가죠. 세금 제도를 정비하고 도시경관을 바꾸는 거대한 토목사업과 건축사업으로 도로, 다리, 정부 청사 등등을 건설하는 데 힘씁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한 대로 로마 땅을 진흙 땅에서 대리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학술, 문예, 예술을 장려해 로마 문화의 황금 시대를 구가했으니 아우구스투스가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되었던 거죠. 사실 아우구스투스는 전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되도록이면 외교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아우구스투스의 이 외교 태도는 시민들에게 크게 신뢰를 샀죠. 전쟁을 하면 나라가 불안정해지고 이걸 좋아할 시민들은 없었으니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우구스투스는 치세 당시 정복전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다지고 되도록이면 평화롭게 지내려고 했던 것이 그의 정치 노선이었죠.
다만 게르만의 땅을 차지하려고 몇 번이나 원정군을 북쪽으로 보냈는데요. 로마와 게르마니아 국경선이 이때는 라인강이었는데 더 북쪽에 엘베강까지 올리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되지 않아서 가는 족족 깨져요. 원정은 실패로 끝났고 아우구스투스는 훗날 죽음을 맞이할 때 게르마니아를 정복하려는 욕심을 버려라 라는 유언을 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 이 게르만족들이 진짜 싸움은 정말 잘했나 봐요. 기원전 12년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종교의 수장인 대신관이 되어서 정치 종교의 최고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대신관은 로마 시민의 종교를 관할하는 대제사장인 것인데요. 종교의 힘 아시죠? 이 종교의 최고의 자리에, 수장의 자리에 올랐으니 이제 정말 아우구스투스를 거역할 사람은 1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는 그 자신의 약속대로 한 번도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고 머리에는 관을 쓰지 않았어요. 실질적인 1인자일지라도 나는 내 약속을 지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만 공화정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고 실제적으로는 아우구스투스의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형태, 그러니까 로마는 황제 국가로 넘어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기 14년 77세의 아우구스투스는 사망하게 되는데요. 아우구스투스는 임종 자리에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의 생각에 내가 인생 극장에서 내 배역을 적절하게 연기한 듯 하지 않소? 내 역할을 잘 수행했으니 박수를 보내주어 그리고 칭찬을 받으며 무대에서 내려오게 하오. 그간 그는 그의 배역에 충실하느라 늘 긴장하고 힘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전임자들처럼 살해당하거나 자살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편안히 죽음을 맞게 된 것이니까요. 그가 얼마나 노련한 정치가였는가는 그의 이 마지막 죽음에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사망하자 원로원과 시민민회는 그를 신으로 신격한다고 선포했어요. 자, 여기 보시는 것은 아우구스투스의 대리석 조각상인데요. 맨발인 것은 그의 신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오른발 발치에 있는 것은 돌고래 위에 올라타 있는 큐피트인데요. 이는 아우구스투스가 아프로디테의 후손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살아생전에 왕관을 쓰지 않았던 아우구스투스. 죽은 후에 로마 제국의 첫 황제인 율리우스 클라디우스의 시조가 됩니다. 오늘은 절대 서두르지 않고 인내를 가지며 천천히 권력의 중심에 올라서 마지막까지 그 권력을 지켜내고 또 그의 후계자들을 로마의 황제로 만든 아우구스투스의 정치 행보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의 가정사 또는 사랑 이야기 등등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다몽더 히스토리 키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